자, 이어서 이제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 또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3상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하에도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 다룰 것은 우리가 한 상을 이렇게 다뤄보겠다는 거죠. 여기 한 상에서의 등가회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때 발전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유기기전력이라고 하죠. 유기기전력을 E라고 하고, 그럼 여기 단자에서 걸리는 전압은 또 단자 전압이죠. 여기 V라고 구별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뭐 회로 이론에서도 살펴봤고요. 또 직류에서도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류 전원에서도 여기 V와 저항 R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 속에도 엄밀히 이 건전지, 전지 속에도 내부 저항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전체 전압을 V라고, 여기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면 실제로 이 속에서는, 그쵸, 좀 분리를 했죠. 이렇게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E라고 하고 이 속에 있는 값을, 그쵸, 내부 저항 스몰 r 이렇게 표현하고 부하에 걸리는 저항을 라지 r 이렇게 표현해서 이 전체의 전압을 V, 그쵸, V인데 이 속에서 E와 R로 이렇게 구분을 했듯이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그 유기기전력은 여기 단자 전압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면 IR이 바로 V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얘가 바로 V가 되는 거죠. V 플러스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IR 더한 것이 유기기전력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듯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동기발전기 교류에서도 사실상 유기기전력과 이 단자 전압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떤 전압 강화가 만들어질 텐데, 그때 이 내부에서 있는 우리가 XL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 동기발전기가 직류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가 직류에서는 저항을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즉 임피던스가 R이었다면 이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에서는 다른 점이 R뿐만 아니라 L과 C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고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기자에서 생기는 누설되는 리액턴스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L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액턴스가 있고요. 또 전기자 자체에 있는 저항 성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전기자에서 반작용을 일으키는 리액턴스가 또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좋냐면요. 왜 리액턴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우리가 동기 교류 발전기가 이렇게 있었죠. 얘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교류 발전이 일어나면서 여기 부하를 밝게 해주는데, 이 도체를 우리가 돌릴 때 회전하는 걸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코일 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실제로 자석을 끌으면서 전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쵸,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반작용,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작에 의해서 여기 반작용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이 코일 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또 전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코일 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것은 실제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가 루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되고요. 이 코일 변, 요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가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기전력, 그쵸? 전기자 내에 기전력도 발생하지만 당연히 거기에는 저항도 있을 것이고요. 리액턴스도 있지만 그 두 리액턴스를 구분을 한 거죠. 누설 리액턴스와, 그쵸? 그 다음에 반작용 리액턴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상 이 세 개가 여기 전기자 쪽에서 만들어지는 내부 임피던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는 사실상 코일 단에서 만들어지고요. 그치? 반작용 리액턴스는 코일 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두 개를 합한 이 리액턴스 두 종류를 합한 것을 우리가 XS, 여기는 시크로너스의 S를 따서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연히 동기 리액턴스는 이 XL과 XL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의 이쪽 전기자의 이 임피던스 이걸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저항과 이 리액턴스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리액턴스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임피던스 공부할 때 J를 붙였죠. 그래서 저항, 전기자 저항 RA 더하기 J의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 크기 자체도 만약에 이 크기 자체를 나타낸다 그러면 당연히 루트 뭐 RA의 제곱 그다음에 XS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XS는 여기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얘가 실제로 전력을 만들어내고 부하에서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이때의 임피던스는 이 저항 성분은 사실 좀 작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동기 리액턴스의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얘를 무시할 정도로 좀 작기 때문에 아시죠? 이거 근사값 기호를 써서 이거는 J의 XS다 이렇게도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살펴본 대로 이제 여기 부하가 걸려서 전류가 흐를 때 최종적으로 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사이는 둘이 같지는 않죠. 그치? 같지 않지. 그때 유기기전력은 여기 단자전압 V에다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그쵸? 앞에 살펴본 대로 I에다가 동기 임피던스가 곱해진 값이 전체적인 이쪽에서의 전압의 합이다 이렇게 벡터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위상은 물론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등가회로에 구성되는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동기발전기의 출력 부분으로 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돌극형 발전기에서의 출력은 요거 외워야 되고요. 돌극형 발전기에서 출력은 요거다 이렇게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쵸? 일단 요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한번 이끌어 보기로 하고 돌극형에서는 요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객관식에서도 요거 눈으로 보고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결론을 우리가 기억하는 선에서 가고 일단은 이 비돌극형이 뭡니까? 뭐 터빈 원통형이죠. 원통형이고요. 돌극형은 말 그대로 돌극 그쵸? 자석 이렇게 생긴 자석을 그대로 돌리는 돌극형 발전기 얘는 원통형 발전기 터빈 둘의 이 출력을 지금 여기 동기 리액턴스와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여기 V는 단자전압이죠. 그리고 여기 델타가 등장했네요. 이 델타는 상차각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얘가 나왔는지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여기 이제 등가회로가 있죠. 여기 단자전압,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부하를 달았을 때 I가 흐르게 되면 자 결국 이때 우리가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쵸? 여기 동기 임피던스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출력은 당연히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I와 V를 곱한 것이 그쵸? 전력인데 거기에 역률까지 고려한 값이 최종 우리가 구해내야 될 출력이 되겠다 그 얘기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 XS의 관계로부터 출력을 한번 이끌어내 보겠다 그 얘기예요. 한번 자 부드럽게 따라가 봅시다. 결론은 요거라는 거죠. 이때의 출력 P는 동기 리액턴스 분의 EV 사인 델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아까 우리가 벡터적으로 살펴봤죠. E는 이 단자전압 V와 I와 이 전체 리액턴스, 즉 임피던스에서의 지금 전압의 합으로 표현된다. 뭐 방금 살펴봤죠. 그럴 때, 자 이걸 이제 벡터적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 하나 기준점 O라고 하고요. 원점을 잡고 자 V를 한번 그렸습니다. 자 이런 전압이 걸린다고 합시다. 단자 전압이 걸리고요. 그때 이 V와 I 사이에는 여기 역률 코사인 세타 때문에 당연히 위상차가 존재한다고 지금 본 거죠. 코사인 세타가 존재한다는 건 I와 V 사이에 지금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만큼의 위상차 즉 보통은 여기가 우리가 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코일 이러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얘보다는
오호, 이렇게 세타만큼 뒤진 전류가 흐른다라고 지금 벡터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E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V라고 하는 이 전압의 벡터와 그 다음에 I 곱하기 ZS,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ZS가 곱해진 값이 더해져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IZS를 한번 그쵸, 여기가 세타고 그려보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왜냐면 벡터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삼각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아까 우리 전기자 저항은 무시할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동기 리액턴스에다가 I를 곱해서, 자, 여기는 결국 뭡니까? 리액턴스는 J가 곱해져야죠. J, 우리 회로이론에서 계속 다뤄본 거죠. 그리고 이 J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I라고 하는 우리가 방향이 있을 때 J를 곱한다는 건 사실상 90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효과가 있죠. 즉, 요 녀석의 각보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아, 얘가 직각 방향으로, 요 각보다는 직각 방향으로 J가 곱해졌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JXSI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벡터가 그려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기 유기기전력 E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 유기기전력 E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걸 벡터적으로 우리가 다 그려봤고요. 여기에서 자, 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이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V와 E 사이에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델타, 아, 여기에 이 값이 바로 델타를 의미하는구나. 바로 단자전압과 유기기전력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때의 각의 차이, 위상각의 차이를 얘를 부하각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부하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상차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보통 이제 상차각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하, 그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자, 이제 뭐 수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데요. 요 둘은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막곡지각으로 두 각은 서로 같고요. 직각이기 때문에 닮음이 있죠. 그래서 자, 여기가 세타면 당연히 닮음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이 길이를 나타내 보면,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것분의 이것이 뭡니까?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때의 크기가 요거죠. 여기 크기만 따지면 XSI. 아, XXI 분의 요것이 바로 코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를 XX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우리 이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하고요, 이걸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이번에는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는, 그쵸, 오, 여기도 역시 지금 요 크기를 2로 봤기 때문에 요거 델타에 의한 사인 값이 이것분의 이거여서,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2 곱하기 사인 델타 이러면 되죠. 그래서 이 길이 자체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2 사인 델타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자, 요거죠. 수학적인 기법. 이게 지금 이용된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만약에 세타일 때 얘를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얘는 이게 사인 세타니까요, A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지우고, 그래서 이걸 가져다 한번 다시 써보면, 그렇죠? 이 식을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우린 여기 출력 여기에다가, 그쵸, 오호, 여기 I 코사인 세타 대신에 오호 뭔가 집어넣을 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I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XX로 한번 나눠버리면, 그쵸, 얘가 되고, 이것을 그대로 여기 I 코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양변에 이렇게 V를 곱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V를 이렇게 곱해도 되니까, 그쵸, 결국 얘가 P가 되고, 즉 P는 I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요거 이 식이 바로 요 식이죠. 요 식. 아, 이 식으로부터 결국
그렇게 해서 얘가 얻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때의 출력은 XS분의 2V 사인 델타라고 하는 식이 결국 얻어졌고요. 이제는 외워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 사인 특성상 당연히 90도일 때 최대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돌곡형 원통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원통형 터빈 원통형은 출력 P는 XS분의 2V 사인 델타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요건 따로 유도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렇죠, 단편적이고 역시 어차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사실상 요것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돌곡형 발전기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여기 XD와 XQ는 얘가 직축 그리고 얘가 횡축에서 나타내는 반작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돌곡형에서는 이 직축이 횡축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게 되고, 원통형은 사실 이 직축과 횡축에서 나타내는 반작용, 요거 리액턴스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0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돌곡형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얘는 90도일 때 최대죠. 그리고 얘는 여기 사인 델타와 사인 2델타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엄밀하진 않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인 델타가 이렇게 되면 사인 2델타는 얘는 그쵸, 주파수가 2배가 되는 거죠. 주파수가 2배니까 그쵸, 여기가 이런 형태를 갖게 되어서 이 둘의 값을 대략적으로 한번 더해보면 어떤 그래프가 얻어지느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얘가 여기에서 최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90도보다 작은 대략 60도, 여기가 90도죠. 60도 정도에서 얘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걸 돌극형은 60돌 뭔가 중요하잖아요. 60돌, 우리나라에서는 60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돌극형은 60돌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비돌극형은 여기 XS분의 EV 사인 델타니까 사인 값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한 상에서의 지금 전력이죠. 만약에 3상의 출력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3을 곱한 것이 3상에서의 출력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이어서 제 동기발전기의 이제 무부하 포화곡선과 단락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부하 포화곡선은 일단 무부하 상태에서 뭔가 포화가 된다, 그런 의미죠. 자, 무부하라는 것은 여기에 자, 부하를 달지 않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유기기전력 자체는 한 상의 유기기전력 얼마였습니까? 4.44 FM 파이 KW. 이걸 보니까 바로 여기 유기기전력은 여기 자속이 일단 비례하잖아요. 즉 여기 우리가 계좌에다가 전류 IF를 우리가 주게 되면, 센 전류를 주게 되면 당연히 자속이 더 많은 자속이 얘한테 가해지면서 유기기전력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다뤄보는데요. 일단 여기 한 상에서 우리가 다뤄보니까, 일단 여기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쪽 단자전압이라고 하죠. 이쪽에 걸리는 전압, 단자전압과 여기 유기기전력 사이에 둘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죠? 같습니다. 무부하 상태일 때는 여기에 걸린 전압이 다 여기에 걸려요. 여기엔 안 걸리고, 그치? 그래서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를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하고요. 그쵸? 이렇게 계좌전류를 점점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 얘기라고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자속 IF를 증가시키면 자속도 그대로 증가가 되니까 비례해야 정상이겠죠. 즉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비례한다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론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IF를 점점 늘려가면서 여기의 유기기전력을 한번 구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가 돼버린다, 그 얘기죠. 더 이상 꽉 차서 증가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포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포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계좌 철심이 자기 포화가 된다는 거죠. 즉 전류를 우리 IF를 한없이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 이 파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기에도 자기 포화에 의해서 자속이 어느 정도 뒤부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건데 실제적으로는 이 IF를 증가해봤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여기 전격 전류가 그럼 될 때까지 한번 쭉 얘를 증가시켜 봤더니 거기까지 필요한 계좌 전류를 IF1이라고 하고, 그쵸? 전격 전압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쭉 올려본 거예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그쵸? 여기까지만 IF를 증가시켰으면 전격 전류가 됐을 텐데 이 자기 포화 때문에 더 이렇게 IF를 늘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포화율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바로 이 점을 B, 여기를 C', 여기를 C라고 우리가 이 점을 기호로 잡았을 때, 자,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포화율을 정의하겠다 그 얘기라고. 이건 정의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BC' 분의 CC'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포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문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화율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의 특징이 된다 그 얘기죠. 동기 발전기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IF 요 녀석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자속이죠. 자속이 그대로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고, 또 이거에 의하면 E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올라가야 이게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자속이 자기 포화에 의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E가 그쵸? 유지가 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쭉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성질이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의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의 특징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포화율은 다시 이것분의 요거라는 거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요것분의 요거라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 곡선인데요. 이건 원칙적으로 삼상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역시 이렇게 여기 전류를 점점 늘려간다는 거죠. 자, 단락시켜서 원래대로 운전 중에 단락시키면 엄청나게 여기에 큰 전류가 흐르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죠.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이 계좌 전류를 아주 작은 0부터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조금씩 올려 나가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럴 때의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 얘기죠. 이걸 단락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봤더니 IF를 조금씩 0에서부터 조금씩 증가시키면, 여기 보이나요?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얘를 해봤더니 이때 흐르는 전류도 역시 당연히 0부터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얘는 아까 무부하 포화 곡선과는 다르게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하네요. 이게 바로 이 동기발전기에서 단락곡선의 특징이 된다는 거. 얘는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그때의 계좌 전류를 점점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의 그때의 이 계좌 전류 값을 IF2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일단 그때 전격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아무튼 이 녀석이 단락곡선, 이 단락 전류 자체가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라고. 왜 아까는 그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는 그렇죠? 얘가 이렇게 포화가 돼서 그쵸?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는데 얘는 왜 직선이 되느냐 그 얘기죠. 바로 기억해둬야 됩니까? 됩니다. 전기자의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녀석을 한없이 증가해도 얘가 증가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얘가 전기자의 반작용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주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이유는 이렇게 주 자속이 전기자의 반작용, 얘가 주 자속을 방해하는 거죠. 반작용 때문에 자속이 그쵸?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줄어들게 되고요. 원래 것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자속이 줄어들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놀이 기억납니까? 놀이. 그래서 Li는 N파이. 그래서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 인덕턴스 L이 줄어들게 되고요. L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 X가 뭡니까? 리액턴스 X는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 L이
L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오메가 L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줄고 여기에서는 이제 동기 리액턴스죠. 동기 리액턴스가 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전류는 여기 기전력 2를 리액턴스 X로 나눈 것이 바로 IS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녀석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는 건 분모가 커지니까 같이 그러면 IS도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그죠? 이 전기자의 반작용 때문에 이 단락곡선이 직선이 된다. 이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곡선을 한번 같이 그려보면 자, 무부하 상태에서 여기 계좌 전류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이 녀석의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 전압 자체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렇게 포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이 점을 이렇게 두었을 때 포화율은 바로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계좌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락곡선은 이 단락을 시킨 상황이죠.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계좌 전류를 늘려가면서 쭉 해봤더니 계속 얘는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그때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되는 순간은 계좌 전류를 IF2라고 하고 자 여기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전압이 될 때까지 흐르게 된 그때의 계좌 전류를 IF2라고 하면 자 이거 뒤에서 단락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한번 살짝 기억을 해봅시다. 아직은 아니고요. 단락비에서 자, 뭐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단락곡선이 바로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전기자의 반작용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까지 자,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단락전류를 좀 보호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동기발전기에 단락전류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운전 중에서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큰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는데 어느 시점이 지난 뒤부터는 얘가 일정한 값으로 줄어들어서 얘가 일정한 어떤 값을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이건 조금 약하게 그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뭐 2 내지 3 사이클 정도까지는 큰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좀 작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단락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2 내지 3 사이클 사이에서는 큰 단락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의 단락 전류를 우리가 돌발적인 단락 전류다, 돌발 단락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 3 사이클 정도가 지난 뒤에 일정한 값에서 계속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지속 단락 전류 또는 영구 단락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단락이 발생하면 큰 전류가 흐르죠. 하지만 이렇게 2, 3 사이클 동안은 무언가가 즉 누설 리액턴스가 전류를 제한해서 큰 단락 전류가 흐르는데요. 2, 3 사이클이 지난 이후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크기가 감소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 동기 발전기만의 얘가 특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지금 교류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코일 변이라고 그랬고요. 이쪽을 코일 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만들어지고요. 단에 의해서 얘는 누설 리액턴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여기 반작용 리액턴스가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돌발 지금 단락이 발생해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처음 2, 3 사이클 동안은 이 돌발 단락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 누설 리액턴스만 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큰 단락 전류가 흐르다가 큰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에도 많은 리액턴스가 생길 테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최종 뒤에 이 단락 전류를 제한해서 크기가 감소한 단락 전류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 2, 3 사이클 동안에 이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가 전류를 제한하게 되고요. 그 다음 2, 3 사이클 이후에 이 부분 영구 단락 전류, 지속 단락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즉 이 전류를 제한하게 되는 그 요소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때문에 이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시켜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반드시 외워야죠. 돌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 그 다음에 지속 단락 전류는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하고 여기 누 하고 돌, 루돌 하고 반짝 여기까지 하면 생각해 보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렇게 뭔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근데 코가 영구랑 지속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봤더니 우리 개그 콘서트에서 영구가 코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또 의미를 연결 지을 수 있구나.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는 영구 단락전류, 코는 영구 지속 단락전류, 이렇게 외워봅시다.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에서 영구 단락전류, 누돌 반짝코, 이렇게 루돌프.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전류를, 반작용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전류를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가겠죠. 이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제. 그쵸? 누설 리액턴스 돌발 단락전류, 반작용 리액턴스는 코 영구 단락전류를 제한하게 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